VIP실, 아산병원 VIP실이 보안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곳에서 이 와중에도 뭐라고? 그리고 김건희가 국무래. 잠깐 듣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러는데 한때는 국무였잖아요. 본인 죄 덮는 역사야. 보면은 맞아. 그러다가 어떻게 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서 지금 쇼하고 있어. 검찰은 무슨 쇼를 하냐? 우리 수사 잘하지. 지들이 기소하겠대. 이거 도이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좀 자세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일장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배려야, 배려.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 MB도 김건희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김건희가 이제 우울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제가 그렇게 말했죠. 평범한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한 번 받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 댓글에 경험담들을 엄청나게 다셨더라고. 근데 그렇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맞아요. 분노하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하고 아버지가 또 암 치료까지 받으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너무 나쁘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더 입원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3일 만에 퇴원하라고 하더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돈이 얼마가 돼도 좋으니 VIP 입원실을 좀 내어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병원에서 거기는 돈 있다고 아무나 쓰는 데 아닙니다. 거기 가면 의료진이 없는데 누가 봐줍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갔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어. 근데 이것도 정말 분노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네. 그 뒤에 또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남기셨는데요. 네. VIP실, 아산병원 VIP실이 보안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곳에서 작당 모의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옥상은 담배 피기가 좋대. 옥상 연결도 가기 편하고. 그 얘기까지 또 써주셨더라고. 이렇게 써주셨네. 그러니까 병실도 비화 병실로 골랐구만. 비와 병실. 아산병원 VIP실은 병실에서 옥상으로도 바로 나갈 수 있어 흡연자가 몰래 흡연하기도 좋다. 야.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예를 들어 김용현이가 병원에 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병원이니까. 그렇죠. 건강 문제로 갔다고 해버리면. 근데 그 VIP실까지 가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재진도 뭐 들어갈 수가 없고. 취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아. 그런 위험이 있네요. 예, 진짜 화가 나더라고. 아니 아까 그 빨리 나가라고 한 것도 아산병원이고 똑같이. 예, 이분이 아니 근데 그 의료대란 이해를 실제 있는 일이에요. 병실이 부족하니까 네. 있는 분들 웬만큼 위급한 상황은 넘기면 빨리빨리 나가시라고 그러거든. 네. 다른 데 알아봐서 뭐 나가라. 병원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는 네. 없었겠죠. 그거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김대식이 의원은요. 네, 김대식이 의원이요. 성인데. 김건희를 걱정해. 이 와중에도. 뭐라고? 그리고 김건희가 국무래. 잠깐 듣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러는데 한때는 국무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뭔 군무야. 한심하다, 한심해. 저런 사고 방식으로. 와. 저게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예. 일반 그거라니 임마. 말을 해도 저 국무를 갖다 붙이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네. 자, 그런데 김건희가 진짜 아플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어제 좀 조심스럽게 다뤘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네. 이것까지는 근데, 뭐 조심스러웠잖아요. 네. 그 건강 문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 보니까 이 사실상 병원으로 도망간 게 맞네. 그죠? 그렇죠. 예. 검찰이 16일에 김건희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3차 소환 통보를 하니까
병원에. 바로 이제 어. 아 난 많이 아파, 아 우울해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아산병원으로 그날 입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순차적으로 보면 더 열받더라고. 5월 14일에 1차 소환 통보를 냈어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14일에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가 대선에 영향 끼치잖아. 그렇죠. 라고 한 거야. 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검찰이 2차 소환 나와라. 그러니까 김건희가 13일까지 나간다고 했어. 맞아요. 그러더니 하루 전날 야 이거 특검한다며 왜 니들이 왜 불러? 이렇게 한 거야. 어차피 특검 할 텐데. 그런 다음에 이제 또 16일에 오전에 나와라 했더니 그제서야 아파 들어간 거. 이거는 도망간 거지. 그렇죠. 뻔한 거죠. 아파서 가가지고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처음부터 정신과 진료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호흡기 쪽이었죠. 네. 뭐 소화기 호흡기 뭐 이런 데 갔다며. 예, 맞아요. 처음에는 호흡기 그러니까 쪽. 거기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입원 사유가 안 나오니까 지금 돌다 저기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 아니 근데 김건희 삶의 역사를 보잖아요. 자신의 죄를 덮는 역사로 보여요. 저는. 삶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본인 죄 덮는 역사야. 보면은. 맞아. 그러다가 어떻게 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서 주가 조작 한번 덮어보니까 덮여. 그런 식으로 살아온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 저질러. 그리고 네. 이제 그거를 덮어. 아니면 그거를 변조해.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붙는 사람을 이제 검사랑 사귀면서 집어넣어.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근데 좀 가만히 이번에 보면서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 대표 시절 때 네. 테러 당했잖아요. 네. 네네네. 그때 언론 보도들을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헬기 특혜, 아, 그렇죠. 지역 의료를 뭐 비하했다. 네. 이 기사가 아직도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테러를 당한 야당 정치인인데 테러가 아니라 죽을 뻔했지.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특혜 논란을 네. 엄청나게 심지어 제기했거든요. 이번 대선 기간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심지어 토론에서도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예. 올리고. 아니,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아산병원을 저렇게 바로 입원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몇간 특혜.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야말로 특혜 의혹을 제기할 만한데 네. 와 그러네. 기가 막히게 특혜 없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어요. 없어. 매불쇼 하나야. 그러네. 네. 매불쇼 하나고 한두 군데 있긴 하더라고. 한두 군데 정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저기 김혜경 여사한테 꼭 여사를 호칭을 붙여야 되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하더니 맞아요. 김건희는 다 여사야. 지금도. 지금도 네. 무조건. 세상이 이게.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 또 하나 이제 의심병 같이 저도 이제 심하니까 이거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검찰에서 아니 이번 언제 하래요? 해가지고 아유 16일 날쯤 할 수 있다 그러네. 그럼 우리가 오전에 출석 통보하겠다. 아, 그건 아닐 거야. 아닐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검찰은요 쇼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검찰이 더 싫은 거야. 지금 쇼하고 있어. 검찰은 무슨 쇼를 하냐? 우리 수사 잘하지. 우리 수사 잘하지. 맞아요. 네. 특검 너네보다 우리 더 잘해.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할 만큼 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이런 거 하려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검찰 쇼. 네, 이제서야 검찰에서 수사 성과를 내는 듯한 보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털어줬죠. 네. 깔끔하게 털어줬습니다. 털어준 애들 다 도망갔죠 지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초 고발자 또 최강욱 나와. 최초 고발자 최강욱이 뚜껑이 날아가서 털어주는 거 보고 최초 고발자니까 네. 뚜껑 날아가가지고 나 못 참겠다 해서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이제 시작한 거야. 재수사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열받아. 윤석열이 딱 파면이 되니까 파면이 되고 나서 검찰이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김건희의 육성 녹음 파일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야. 파면 되고 나니까 글쎄 말이야. 와 돌아버립니다. 그럼 이전에 수사할 때는 미래에셋 자체를 안 갔던 거예요? 아예 안 갔어요. 안 갔대요. 그때 이미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 예, 지금, 했었어요.
동부만 저기 할 게 아니라 미래에셋에 사람 시켜가지고 계속 저기 했다는 게 흔적이 다 나갔어 기록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털어야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네. 거기는 뭐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갈 만한 저기 영장이 안 나올 거래. 거기다가 하면 나쁜 놈들이야 나쁜 진짜. 놈들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가지고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언론사마다 뭐 단독 달고 나왔는데 단독 아닙니다. 아 그래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뿌린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검찰이. 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온 여기저기서 거구나. 나온 거야. 뉴스마다 다 나왔는데 지가 다 단독이래. JTBC 뭐 다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 됐던 뭐 이 내용도 중요하긴 하니까 녹음 파일의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이 김건희 그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하고 김건희가 이제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어요. 거의 반띵을 주네. 이게 반띵이야. 그리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다음 대화도 있긴 한데 뭐냐면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너무 세게 요구해. 막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파일에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요. 미쳤다고 40%. 그러니까요. 40%를 왜 주냐고요. 그런 그리고 그 미등록 투자 자문회사 네. 블랙펄 아시죠? 블랙펄의 직원의 컴퓨터에서 김건희 파일 나온 건 알지?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알지? 네. 근데 이번에 그 통화 녹취를 봤더니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그 엑셀 파일을 넘긴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더랍니다. 그렇죠. 김건희가. 그러면은 설명을 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김건희는. 근데 이게 이제서야 나온다. 그리고 그 미래에셋 직원도 가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거기 다 가담해서 함께하는 것 같더라.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다 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앵간해야지. 저게 다행히 지금 그 전에 제도를 바꿔놔가지고 주식 매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하고 얘기하는 게 자동 녹음이 돼가지고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따온 건데 네. 그거를 몰라서 안 갔겠냐고요. 아휴. 가서 따오면 큰일 나니까 안 갔지. 그 동안에. 그 미래에서 또 가만히 있었네. 미래에서는 그렇지. 가만히 있고 아. 검찰은 거기는 안 가고 근데 파면 되자마자 거기 가고 가고. 그리고 특검 출범하자마자 언론 플레이 하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 다음에 뭐래요? 지금 특검 출범하기 직전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수사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특검이 기소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기소하겠대. 이거 도이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좀 자세히 보니까 기소하겠다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검 이 출범 전에 우리가 이거를 기소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여론 떠보면서 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거를 세게 욕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야 얘네들은 못합니다. 맞습니다. 얘네가 만약에 이거 기소하잖아. 그럼 특검은 이 수사는 이제 하지 않고 공소 유지만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제 다행인 건 뭐냐?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관련한 수사를 막은 검사들 있지. 네. 그거는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막은 예, 막은 것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먼저 기소를 해버리면 그 수사를 받을 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수사했던 자료들을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으니까 검사가 업무를 약간 놓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직무를 완전히 유기하고 안 해버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네. 그런 논리를 미리 깔아놓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야. 기소를 안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력이 부족한 게 죄냐? 그 논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최소한 그 지난 2024년 10월에 그 털어줬던 애들 그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걔네들은 처벌해야죠. 해야죠, 그 해야죠. 3인방 네. 얼굴 봐야지. 이창수, 어. 조상원, 최재훈이 이창수, 조상원이는 지금 나가 있고 예. 최재훈이는 아직 남아 있죠. 네. 맞죠, 얘네들? 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처벌 받아야 돼. 음. 얘네들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야 저것도 보면 이창수도 원래 올라올 감이 아닌데 전주지검에서 윤석열이 그렇죠. 올려보내가지고 다. 아까 군인이랑 비슷한 거네 또. 수사나 다 똑같은 거야. 보람된다. 보람돼. 와 속속들이 기억나네. 수사나 보람돼. 아 보람됐네. 야, 에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와 야,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아 야 근데 요 부분을 그렇게 봐야 되네. 예. 언론사가 이런 행간의 의미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막 단독 뭐 대단한 거 나온 그러니까. 것처럼 막 그렇죠. 아, 이 검찰의 쇼의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봐야 돼. 맞아, 진짜. 야 근데 나도 못 봤던 부분을 또 짚어주시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우리도 열심히 하지 특검보단 역시 그래도 검찰이 낫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알리바이를 지금 네. 구성하고 있는 만들어줘요. 것으로 네.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게 수사가 가능하니까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검한테 결국은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특검 지금 사무실은 다 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어제도 제가 이 얘기했다가 이제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저는 욕 먹더라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니까. 저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러죠. 간절히 바라겠어요. 네, 하지만 나쁜 길로 가면은 그거를 잘못됐다고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게 어떻게 정권 발목 잡기입니까? 오히려 정권 발목 보호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내란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자리 잡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로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렸더라고요. 네. 임시 사무실까지도 동부지검이더라고요. 아 참 이게 저는 워낙 의심병 환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 나온 얘기는 뭐 공수처에 빈 사무실 있는지 알아본다, 서울고검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진짜 그렇게 사무실이 없어서 저렇게 알아보나 싶어 다른 특검들한테 물어봤거든. 아, 네. 사무실 그야말로 다 구해야 되잖아요. 다 구했어요, 딴 데는. 그럼 뭐 공실 많이 있더래. 서초동 가까이에. 그래서 난 아니 설마 이제 안 그러겠지. 근데 실제로 거기를 들어간다고 이러길래 도대체 난 이거는 조은석 특검이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설명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어제도 들어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보안 문제예요. 보안. 네. 보안 유지하기가 거기가 용이해서 거기서 한다. 근데 역으로 보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특검의 구성원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파견되는데 그중에 30%는 첩자라고 봐야 된다. 옛날 특검에도 그렇고 그 뒤에 사례도 그렇고 실제로 가가지고 정보 빼내가지고 검찰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특검보다 검찰총장이 먼저 보고받아가지고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중앙지검 수사팀이나 심우정이가 다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아니 특검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서 사람들은 서울 고검하고 중앙지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는지 앞뒷집이에요 바로. 그렇죠. 앞뒷집에 있다고. 그러면 대검은 바로 길 하나 건너 옆에 있고. 그러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갈 때도 만나고 저녁 먹으러 갈 때도 만나고 그냥 이렇게 볼 텐데 그 얘기를 수시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누구 불렀다, 누가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차단할 건지 네. 그 보관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 네. 이게 그동안의 특검은요. 왜 특검이 출범했냐? 그동안의 특검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특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내란 특검은요. 그 수사 의지 플러스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그렇죠. 특검. 범행에 가담했어.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전 특검보다 더 검찰과 거리를 둬야 되는 특검이야. 맞아. 근데 거기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게 어떻게 특검 힘빼기입니까? 참 속상하네.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좀 설명이라도 들으면은 하든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블랙펄 주가 조작 특검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저기 하기 위해서 블랙펄 사무실에다가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삼성 특검이야. 삼성 그렇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면 삼성 돼요. 건물에 들어가겠다.
거기 있으면서 신속하게 삼성 서류를 가져오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 네.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사무실도 서초동 음. 빌딩인데 여기서 한 그 중앙지검 고검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음. 하고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KT 광화문 그쪽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실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저도 굳이 내란 특검은 상당 부분 이게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왜 하려고 할까? 근데 그게 설명이 언론 보도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아니 계속 보안 얘기만 한다니까. 보안 얘기. 조은석 특검 자체가 비용과 보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비용과 보안 얘기. 근데 비용은 예산으로 어차피 그러니까요. 다 지원하게 해주게 돼 있어서.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난 특검에 윤석열이가 거기 들어갔었잖아. 그러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저는 뭐 좀 앞에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최강욱 의원을 향하는 비판 중에 가장 그나마 타당한 비판은 너 민정에 있을 때 윤석열 검증 제대로 안 해? 왜 안 했냐? 난 이게 가능한 비판. 죄송합니다. 아니 그나마 타당한 비판이야 논리적으로. 네. 그 근데 정도는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또 이번에는 조은석 건드리지 말래. 이 어떻게 모순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싫은 거지 뭐 그걸 부지해서 아니, 그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조은석이 보란 듯이 기가 막힌 성과 내줘. 너무 좋지. 대한민국 최고의 특검으로 가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부모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고 하는 게 출근길 힙백입니까? 그러다가 사고 안 나면 좋은 일이지. 그렇지. 맞아. 사고 안 났는데 왜 그런 말 했냐고 따지겠어. 아니잖아. 예, 그렇죠. 아, 비유 좋은데요? 이유 좋아요. 아들이 예. 내 등교 흔드는 거야 지금? 나 지금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운전자를 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한번 사고가 난 오케이. 일이 있었고 우리가 다 같이 아픔이 다 같이 있잖아요. 아프고 지금도 그게 본질이잖아 윤석열. 그러니까 미리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서초동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도는 소문이 이게 고검에 실제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하니까 무슨 우려가 또 나오냐면 뭔데? 저기 가서 본인이 서울고검장 출신이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네. 박세현이가 또 서울고검장이면서 특별수사본부장이었잖아. 그쵸, 그리고 그렇습니다. 계속 박세현이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수사 협조를 위해서 만나는 걸로 당연히 생각되는데 그 외에 박세현이나 심우정이를 만났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혹시라도 네. 이번에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 특검이 성과를 내고 네. 그 성과를 너네들한테 얹어줘가지고 네. 내가 검찰이 살아날 수 있게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를 선후배 간에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서초동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만큼 이게 고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런 의심까지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그게 절대 아니다. 내가 수사를 여러 번 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내가 30년 검사 생활했는데 여기 있으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거를 꼭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고검 내부적인 반응은 어떤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아 고검. 특검이 이제 고검에 들어와서 한다 그러니까 원래 고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수산이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고검 아주 똥 씹다가 조은석이 서울 고검에 사무실 차린다고 했을 때 네. 했다면 네. 이건 아주 짜증나는 일이지. 그렇죠. 예, 그런 궁금증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리고 또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는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 시대가 왔으니까 좀 웃어야죠. 네, 웃는 얘기도 있어야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제가 어제 봤죠. 함께 보면서 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고 직접.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렇죠. 이거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단은 그 장면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옵니다. 기분 좋게. 네. 전에 방출됐다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 지금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좀 조심하시지.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예요. 알아야 될 게.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어떤 언론사는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도 있어요. 아 예. 거기 이제 앞부분은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를 얘기했던 거고 아. 뒤에 그래서 MBC를 얘기했던 거야.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 내가 오케이. 이 장면 중요하다고 했지. 아 오케이. 현실에서 또 효능감 느껴야죠. 그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 소통 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를 당해서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군데가 대표적이에요. 네. 하나는 뉴스토마토, 오. 하나는 저희 전 직장이 미디어오늘인데요. 오. 여기 두 군데는 대통령실을 원래 들어갔다가 이제는 윤석열 정부 때 못 들어갔었어요. 못 들어갔었어요. 아, 그랬어. 출입 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어. 사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 용산으로부터 이제 출입 등록 말소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뉴스토마토가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 아, 이런 네. 의혹을 계속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어. 그런데 고발당한 기자가 새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이제 출입 기자는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교체를 시도를 하니까 자 우리 출입 기자 바뀝니다라고 용산에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용산이 대통령실이 기자 교체를 무기한 연장을 합니다. 승인을 안 해. 승인을 안 해줘요. 어. 그러다가 출입 기자단에서 뉴스토마토가 퇴출돼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장의 약간 보복성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 네. 조폭이네.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인데 네. 2022년 6월부터 출입 기자 교체를 요청을 합니다. 정권 초기인데. 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음. 자 우리 이제 출입 기자 바꿉니다라고 이제 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니까 미디어오늘도 출입 기자 바꾸려고 네네.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출입 기자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대응을 안 하다가 지난해 4월에 미디어오늘이 용산에서 엠바고 어떤 사안을 걸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엠바고를 파기하고 왜냐하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는 엠바고를 지키는 것보다는 보도를 하는 게 의미가 아. 있다라고 해서 엠바고를 파기하고 보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출입 기자에게 출입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거든요. 그럼 3개월 징계를 받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출입하던 기자 그 출입증을 안 돌려줘요. 안 줘. 안 못 줘요. 들어가게. 그럼 못 들어가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디어오늘이 출입증 줘요.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그 등록 취소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오늘이 개판이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개판이었어. 딱 찍었다가 이제 말소를 시킨 거죠. 와.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복원을 시킨 거예요. 복원한 거예요. 네. 아니 김건희가 조선일보 저 나쁜 놈들이라고 했을 때도 출입증 안 뺏었는데. 아 그렇죠. 미디어 오늘. 야, 진짜 유치하고 유치하죠. 한심하네. 네. 수준이. 야, 근데 바로 복원했어. 와. 우리 그 영상은 없어요? 윤석열이가 해순방 처음 갔을 때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되는 거. 아, 맥주. 맥주. 네. 나 맥주. 축구 본다. 저희는 가급적 윤석열은 안 띄웁니다. 스트레스야. 맞아. 너무 비교되잖아. 비교 많이 거기 되지. 와가지고 대통령 뭐 하냐 그러면 막 앞으로 뭐 저기 회담을 내가 어떻게 뭐 준비했는가 그렇지. 내지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 봤어요. 축구 봤어. 뭐 챔피언스리그 해주던데요. 뭐 이러면서 맥주 한잔 하셨나? 네. 진짜 한심해. 정말로 놀러 가는 놈 그거잖아. 그러니까요. 스페인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러.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그러고. 관광객이야. 그냥 그거야. 가이드인 줄 알았어. 진짜 대단한. 대단했어. 대단했어.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과 비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그것도 위대하다라기보다는 어. 정상인 거죠 이게. 그럼 그냥 너무 있는 정상인 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만 전달하면서 네. 그걸로 판단받고 싶어요. 그게 맞네. 아니 1박 3일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갔다 1박 3일. 1박 와. 3일. 이건 윤석열 좀 같으면 근데 그렇게 가겠냐고.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지. 네. 술 먹어야 되는 날 하루, 쇼핑해야 되는 날 하루, 투자처 알아보는 거 하루 이거 그렇지. 있어야 네. 되는데. 자, 1박 3일 팍팍한 일정 네. 계속 이어졌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아.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보통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거리가 있나? 아,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지들끼리 올려놓고 아니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 앞에 서서 일본 총리에게 혼까지 나느냐. 너무 한심하다 이 대통령. 제발 윤어게인 하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일단 그 바보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영상부터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す。こちらこっちじゃ자, 요 영상을 이제 바보들이 올려놓고 물어뜯는데 물어뜯는 그 댓글 몇 가지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물어뜯어. 예, 글이 보이면 뭐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너 뭐 일장기 태극기 구분 못하냐? 아. 뭐 이렇게 이제 조롱.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글이 맞아요. 조금만 갖고 온 모든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커뮤니티에 다 도배가 돼 있고요. 아. 지금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네. 자, 요거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호스트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자고 했고 여기 응해서 이제 아. 정상회담이 펼쳐진 겁니다. 아, 네네. 호스트가 대한민국이야. 네. 그리고 국가 정상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국가 정상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호스트 국가의 국기를 오른쪽에다가 설치합니다.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 오케이. 네. 혹시 그 방금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사진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호스트는 대한민국이고, 자 정상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니까 우리가 화면상으로는 왼쪽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국기가 호스트 국가 국기를 해놔. 오케이. 예, 거기가 상석이에요. 네. 그리고 호스트국의 정상도 그 앞에 섭니다. 원래는 네. 됐죠.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주 상대국을 예우해주는 마음으로 그 상석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어. 예우를 하는 마음으로. 아, 네. 그러면은 호스트국의 정상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진만 좀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아, 그러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일장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배려야, 배려. 아, 예우한다는 예.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 MB도 MB도 이렇게 있었던 거야. 다른 멕시코 국기 앞에. 예, 여기 있는 거야. 자, 됐죠? 네. 자, 이제 그러면 풀 영상을 보면 누가 잘못한 건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총리가 약간 윤석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 네, 함께 보시죠. 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す。こちらこっちじゃそうです。すみません。位置は逆です。 앉을 때는 저희가 낫지. よろしければもうちょっとこちら側に少しだけ、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국의 배려조차도 상대국에 대한 배려조차도 사전에 다 조율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시바가 몰랐던 거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사전에 다 조율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짧게만 그 앞부분만 해가지고 지금 지금 난리 났어요. 잘 나왔네. 들어가 보세요. 커뮤니티에 난리 났다고.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의정과 비난하는 건 한 줄이면 돼. 저 그렇죠. 바보 이재명 한 줄이면 돼.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참 병리적 현상이야. 장면 하나 딱 따내서, 그렇죠. 단어 하나 딱 따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 예.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전환길이 트럼프한테 훈장 받았다는 사실 그렇지. 다 그거 열광한 애들이 이걸로 비난하는 거야. 다 그런 애들이 자신들의 무지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엄 경고를 하실 때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렇죠. 예,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실 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두가 알 수 없었죠. 대부분 저보고 좀 맛이 갔다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렇지. 김민석 맛이 갔다고 그랬고 계엄은 무슨 계엄이냐고 그랬고 근데 결국은 마침내 정권 교체 그 이후로 고생해서 성공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사실은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고 집권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도 저는 진심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권 플랜을 짜야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한 1년 전부터 계엄 얘기하고 계엄 얘기하고 한 3개월은 욕 드셨지 연속으로. 예, 계속 했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욕 드셨어. 국정감사 때도 저는 계엄만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김윤석 왜 그러냐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다가 맨날 계엄 얘기만 하니까. 자, 근데 어느 날 정권 교체가 되고 총리 후보 지명되고 하면서 되돌아보셨겠어요, 그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차분하게 뒤를 되돌아볼 그런 여유도 별로. 언제가 제일 있지는 아찔하셨어요? 지난 1년 중에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와, 그때 아찔했던 순간이요. 네. 놀래고 아찔하고 보통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어떤 큰일 있을 때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입장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해가지고 저분은 아찔할 때가 있나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 보면서는 계엄이 난 당일 날에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딱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막상 허술하게 하네 이랬는데 둘이 복귀를 할 때마다 근데 그날 밤에 해제가 안 됐으면 다 죽었구나. 다 죽었죠. 네, 저는 실제로 국정감사 이럴 때 김영현 씨라든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하고 워낙 세게 붙어서 맞아요. 짓밟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인하게 네. 잔인하게 다뤘을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은 특히나. 멀쩡하지는 못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날 해제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 총리 후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경고했기 때문에 계엄 실패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쌓인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하는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02년 상황을 좀 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기업이 기부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정당 후원금을 기업에서 낼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합법이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불법이 됐고 그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의 기업이 후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선거는 개인이 선거자금을 다 대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다 지원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당의 지원을 받을 때인데 중앙당에서 기업에 그걸 요청해서 갖다 준 거여서 그때 연락을 받고 저는 사실 이게 뭐지? 했는데 위에서 갖다 줬다 해서 그러냐고 하고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인계하고 쓰고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인데 몇 년 후에 불러서
뭐 기업에서 받은 거냐서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다가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때 될 수 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검사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배경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저는. 네, 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노 대통령님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이 하다가 했죠. 그 기업의 회장을 불러다가 김민석이 거를 불어라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모르는데 왜 젊은 사람 생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2시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당신 안 내보낸다고 해서 얘기했다. 이거 뭐 제가 지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지. 검사가 그런 얘기까지 설명해 줬어요. 제가 되게 황당해서 나중에 그때도 참 제가 딱 걸리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추징금까지 내야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중앙당에서 당신은 정치 자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총리셨어요. 그때 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근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중앙당에서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때 후원 회장은 정균환 후원 회장이었어요. 당시 원내 총무라는 제도일 때 후원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후원 회장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기업들의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때는 합법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했어야 했는데. 근데 뭐 그거 사실은 후보가 그 영수증 처리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저 정치자금법으로 벌 받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근데 이해도 가는 게 그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괴롭혔죠. 그게 저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너가 정치 검찰에 당했다 소리냐 이러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이 당한 건 정권에 뭐가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노 대통령님 제가 뵀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 저도 혹시나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모르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었으니까. 정치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차기 민주당 주자였으니까 괴롭혔겠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조국 괴롭힌 것처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차기 김민석을 그때부터 괴롭힌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근데 수사에 불러놓고 그 사연을 얘기해 줘요. 검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거 좀 제가 모르니까 왜 재수 없다고 생각해라.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생각해라.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징 이런 거 내야 돼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생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걸 생돈을 개워서 냈죠. 아니 본인이 쓴 게 아닌데 선거자금으로 쓴 거고 선관위 보고한 건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기하게 생각하고 그 후에 한 10여 년 있다가 그 돈을 가져왔던 분이 나중에 그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은 우연히 어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자기가 평생 누구한테 미안한 일 없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가서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갖다 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된 거니까 황당해. 중앙당에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황당하잖아요. 건데. 사실은 정치자금이 과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용도를 써서 개인적으로 썼으면 그게 정치자금의 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한번 청문회 때 불러서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이제 이런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후원회장 당의 중앙당 후원회장 이제 정균환 후원회장이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시면 그래 이런 것도 하더니 그 정균환 후원회장이 저한테 자네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야 하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당에서 나 뭐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2003년부터 사실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고 정치적 백수였잖아요. 2002년에 서울시장 떨어졌고 원래는 그때 이해찬 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전략본부장을 하시면서 저보고 부본부장을 해서 같이 선거를 치르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실제로 제가 북한의 해외 유학생들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하셔서 그걸 하려고 해서 대선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으면 이해창 씨가 먹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냥 빛을 전전긍긍 가서 뛰어든 거거든요. 무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다 이해창이 된다고 하는 상황을 뒤집으려고 그때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저에게는 큰 상처도 되고 그래도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근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지철회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이제 뼈저리 깨달음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백수가 한 된 18년 거죠. 고생하셨어요. 18년. 예. 예, 뭐 하여간 철새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한 겁니다. 네. 철새라는 단어가. 그저 신문에 제 얼굴 있고 양쪽에 새 날개 붙이고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그 저 골짜기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생활인으로서 그게 제가 표적 사정을 그때 2번을 당해봤는데요. 그래서 총 10억 이상을 갚아야 했다면서요. 10억 이상을 추징금에다가 그다음에 이자 계속 쌓이고. 증여세. 근데 추징금은 그냥 딱 고정액인데 이게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추징금을 안 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게 없었는데 그걸 내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돈을 추징도 매기고 거기다가 증여세도 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누진으로. 근데 그 증여세를 중과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지나면 3% 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500만 원을 갚아요. 그럼 그 500만 원에 다시 1% 쌓여.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이게 매달. 계속 올라가 계속. 실제로 제가 거기에 했던 그게 저 표가 있는데 네. 내야 됐던 증여세가 처음에 1억 2천이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2억 1천을 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에 막 내도 올라가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게 1억 7천 내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못 견뎌서 우리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이걸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말 잘해가지고 내가 물려받으면은 이걸 싹 갚겠다. 그걸 조건으로 분납하자고 세무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얄짤없더라고요. 분담을 안 된대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추징도 있고 세금도 있고 등등한데 일단 저 세금의 덫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결국 다 그때 누진돼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는 내야 될 게 1억 2천인데 2억 1천을 낸 거예요. 손을 낸 거고.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1억 7천 정도 되는 1억 4천 정도가 될 때 그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땐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누가 신용 불량자였다면서요. 때문에 또 법적으로 하자고 김민석 없어야 의원이 되고 신용 불량자 생활을 했다는 게. 그때 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게다가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이 없는 빚의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일단 계속 중과산이 되니까 미치는 감당을 거지. 못 하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의 그때 제도가 이게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이렇게 잡는 제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지인들한테 안 되겠다. 나 여기서 해서 끊어야지 해가지고 1,000만 원씩 14명한테. 네, 그걸 먼저 해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한 번에 갚았군요, 그걸.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일한 이자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자 싸게 하면은 그것도 무슨 정치자금이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비교적 당시 시중가보다 조금 낮게 해서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5년으로 하고 원금 다 갚고 이자는 계속 갚아 나가고 혹시 원금이 안 되면 연장하자.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1,000만 원씩 14명한테 나 이거 이자만 갚는 것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계속 늘어나서 한 번에 다 갚게 1,000만 원씩만 빌려다고 해서 다 모아서 한 번에 갚고 갚아야 네. 일단 그다음에 그래야 그거를 중과산에서- 정치 자금이라고 하던데 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과산에서 왜냐하면 이자 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원금 갚았어요. 하여튼 그런 돈 문제 가지고 막 괴롭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충분히 청문회도 자세히 설명하실 것 같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것도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허위 투서인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저도 요즘 찌라시고 뭐고 다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김민석에게 수십억을 뜯겼다고 수억이었어요. 수억이었어요? 수억을 뜯겼다고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썼다. 이런 사건이에요. 저게 네. 저도 참 무서운 건데 제가 겪어본 많은 소설 같은 일을 겪었는데 가장 소설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를 알고 있네. 네, 부부가 자살했는데 그 부부가 김민석한테 돈을 수억을 뜯겨가지고 저게 이제 이렇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나 억울하다 이러고 투서를 그때 검찰총장한테 하나 하고 갔다 검찰총장한테 했어요. 네. 그렇다고 저 들었어요. 저 그 유서를 못 봤어요. 근데 아, 그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100% 그냥 진실로 인정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죽을 때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였냐면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 서울시장 떨어졌는데 이명박 씨한테 가서 제가 형님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셔 이러고서 뭘 청탁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결론은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들어줬는데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추궁하는 과정을 진짜 저도 천우신조로 옆에 있던 제 보좌관이 녹취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로스쿨 공부하러 가려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원룸 얻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문자를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자살하면서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것만 제가 알게 됐죠. 김민석이 나한테 돈을 몰랐죠. 뜯어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이런다라고 투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 네.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만 문자만 봤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한 몇 주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제가 나 빨리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 녹취록 다행히 갖고 있던 걸 풀었을 거예요. 갖다 주고 저 혹시 이거 문제 모르는 있으면- 사람이다 나 그 사람. 예. 아니 이 사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아서 그 나쁜 놈들이 있으면 잡아라. 그래서 몇 달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한테 돈을 뜯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뭘 부탁해서 들어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저게 2005년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검찰이 조사하고 무혐의 났던 사건이네요 이미. 난 거죠.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허위 투서고 조사에서 무혐의가 된 거니까.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그 이후에 검찰이 저를 또 표적사 정보 막 할 때 예. 이것저것이 안 나오니까 저걸 또 끌어다 투서를 언론에 흘린 거예요. 아. 자기들이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투서를 제가 그래서 그때 화가 났었던 게 검찰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 투서를 월간조선에 난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치워주세요. 직접 말하고 있는데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저때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나가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권력의 개라 그랬는데 해방 이후에 권력의 개라는 표현은 처음 썼대요. 제가 권력의 개. 권력의 주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게 불기소 사건으로 되는 거, 그 불구속 기소로 되는 것이 그때 검찰이 발칵 뒤집혀서 제가 구속됐다가 결국 이제 나왔는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건 또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저는 저거는 아주 나쁜 짓이죠. 이거는요. 그 학이 가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미국 변호사하고 중국에서 학위했는데 예.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었는데 할 일 어떻게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집 있으면 뭐 전세금 털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래 저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셨지. 18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중국에서 뭐 공부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잠깐 원외 최고위원을 할 때거든요. 네. 그거 갖고 시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이 사람들이 청문회 나가서 얘기하면 그때 그냥 얘기해 줄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찌라시도 보고 네,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 뭘 집중하는지 보고 있는데 네.
찌라시는 진짜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 진짜 말도 안 예, 되는 소리.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학위 이거 검증해봐야 했는데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미국의 케네디 스쿨에 가서 석사학위를 한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이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면서 미국 로스쿨은 논문 쓰는 데가 아니니까 하고 이제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됐고 중국의 로스쿨 석사도 그거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뭐 칭화대. 검토하고 있을 칭화대도 예, 칭화대. 세계적인 대학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국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 원외니까 월수금 회의를 할 때인데 어떻게 그때 그걸 갔느냐. 했냐.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같이 했어요, 제가. 두 개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참 무리한 일을 했는데요. 공부도 하고 그것도 했어요.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예.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진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그 앞에 칭화대에 제가 학교 기숙사가 코딱지만하게 작은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에어차이나 그때 아침에 가면 한 달 정도 쿠폰하면 되게 쌌어요. 진짜 몇만 원짜리. 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월수금 회의를 한번 하고 한 2번씩 왔다 갔다. 방에서 월수금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어떤 날은 월요일 날 하고 가고 어떤 날은 월수하고. 그래서 그 학위를 땄다고요? 그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이야 지나친 과잉 학력에다가 진짜.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게 아니 미국 변호사를 왜 따셨어요? 미국 변호사는. 사실은 제가 원래 정치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선배들이 그때 이제 87년 이후에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 이런 분들이 정치할 때 그걸 도우려고 하다가 젊은 사람도 하나는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뭐 젊어서 갑자기 되니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선배들이 다 도와준다 했는데 이게 딱 시작하고 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정치했죠. 근데 나중에 게다가 정치자금법 이런 걸 좀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일단은 첫째는 내가 혹시 그때는 이제 제가 정치할 거라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전망이 없잖아요. 그때는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죠. 높았죠. 근데 네. 혹시 돌아오더라도 그냥 내가 벌어서 하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 공부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미국 변호사를 해서 뭐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뭐 미국 변호사로 로펌에 가서 하고 뭐 이러기에는 나이도 너무 들었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로스쿨 가고 미국 변호사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뉴저지주 변호사죠. 네. 학력 과잉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추미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민주당 얘기 나오셨는데요. 네, 정당.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한길, 안철수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정치 안 할 텐데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당명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민주당 잘 안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던 연합이라고 했죠. 연합. 저 민주당이 우리에게는 상징인데 저걸 그때 좀 죄송한데 누구한테 우리가 농담처럼 야 저걸 허경영이 가져오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당명을 보존해야 된다 해서 저는 정치를 안 하니까 제 아는 분한테 혹시 그거 한 10,000명 모아가지고 당명 보존해 놓을 생각 없냐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까 봐 당시 권노갑, 김원기, 정세균 세 분한테는 제가 민주당 당명을 보존해 놓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겠. 저는 결국은 민주당 당명을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 때 이거를 합쳐서 하시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없었겠지. 저분은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되시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추미애 당대표. 이제는 민주당을 써야 될 때가 됐다 하면서 추미애 대표하고 합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참 길게 잡으시는 분이야. 이 채무 관련이나 이런 거는 자세한 거는 청문회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자금법 관련 그다음에 그 최신인 이 투서 유서 관련도 사연을 들었고 학력도 들었고 뭐 다른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또 있어요. 저는 그건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거라고 보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감히 다루지 못하던데 찌라시를 한참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김민석이 콜고를 불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다? 찌라시에서 돌아다녀요. 못 봤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부러 찌라시에 넣어서 돌리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구나. 김민석 후보 어차피 낙마할 사람이다. 어차피 이거 터지면 갈 사람이니까 막 달아도 된다는 시그널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도 황당하니까 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군요. 국민의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올릴 수 없이 올리면 고발당하니까. 네. 근데 이제 찌라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 보는 그걸 보면 기자들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제가 없는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투서 사건에 대해서 쓰면서 이게 참 감정이 절제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시겠지. 치가 떨리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래요. 저는 아마 그때 그 투서로 당했으면 전 아마 제가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천우신조네요. 진짜 녹취를 했어요.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감옥에 억울해가지고.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짓으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할수록 그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글을 쓰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사냥꾼이지. 그리고 이런 거를 전혀 한 번에 생각도 안 하고 쓰면 이게 쓰레기지. 이게 쓰레기 찌라시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이 너무 세지 않냐 그러던데 그 이하 옛날에 그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을 때처럼 다른 표현이 적합한 게 없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의원님을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그래서 지저분한 사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할 텐데 잘 방어하시고 고생 좀 하시고. 방어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야권에 인내하고 온화한 그런 총리가 되면은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쨌든 찌라시에 돌고 있거나 저쪽에서 제기하는 것들인데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이재명 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인수위도 없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정신없긴 할 텐데 홈페이지도 안 만들었어요. 그럼 홈페이지는 왜 지우고 간 거야 대체? 홈페이지도 자기 건가? 홈페이지 코딩까지 다 날리고 갔던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될 겁니까? 보시기에. 저는 대통령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집권하기 전에도 원턴 원치 않던 새 정부의 6개월은 외교 통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외교 통상. 왜냐하면은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되는데 어려움도 풀고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가장 큰 틀이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도 결정이 되고 그 큰 틀을 결정하는 대전략의 결정과 타결을 대통령이 국가 최고 전략가로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엄청난 운명적인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될 국내 수 정치가 아니라 없다고 봅니다. 국제 이 정세 속에서 이 외교 통상 이게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뤄야 하는 숙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상대했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보다 복잡해요. 국제 경제 질서도 더 복잡해요. 그리고 전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걸 해결해야 나머지가 풀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는 외교 통상에 우리 대통령의 에너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하여간 집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 초반 6개월 동안에는 제가 총리가 되면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막을 부분은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처리할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온 국민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런 전략적 사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제 말은 그 필요가 아니라 그런 전략적 사고 능력이 있냐는 거죠. 저는 그 가장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대화를 저희들이 나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에 전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제가 정말 저는 목숨을 걸고 제가 막을 생각이고 제가 할 일을 다 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잘 서포트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어려운 6개월을 대통령 가까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본인도 정치적 고난을 직접 오랫동안 겪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정치인들의 흥망성쇠를 보셨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특장점은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처음보다 점점 더 신뢰를 많이 쌓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를 하면서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갑이고 같은 학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더 나은 점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인정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전에도 그런 모습 그것도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흥미로운 예. 커플로 봤거든요. 예. 제가 제가 왜냐하면은 잠깐만 요 얘기만 할게요. 한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 사람은 과잉학벌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이 같은 나이 같은 학번인데 만나가지고 굉장히 합이 좋은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궁금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철학적 결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2002년에 그 경험 이후로 18년을 거치면서 딱 하나 남은 게 있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정치공학과 전략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근데 대통령의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국민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철학의 결이 같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 주권론에 대한 생각도 100% 일치하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무슨 개파적 이런 걸 안 하는 그 결도 같고 동년배인데 통상 이야기하는 86세대에 지금까지 지적됐던 여러 가지들에 있어 비교적 조금 약간 다른 스타일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는 제가 그런 선상에서 쭉 일을 하면서 합을 맞추면서 제가 리더십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리더가 맞다라고 인정한 게 어떤 대목이세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꼭 상의를 안 드렸는데 지나고 나면 판단이 비슷했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전혀 어떤 거는 큰 틀만 논의하고 디테일 서로 얘기를 안 했는데 서로 같은 판단을 한 경우를 많이 뒤에 본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같은 얘기로. 그런데 제가 왜 리더십을 인정하냐? 저보다 판단이 빠르고 저보다 결정이 신중해요. 신중한데 어떻게 빠르죠? 판단이라는 것은 네. 직감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딱 보고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바로 그때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비교적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가령 우리가 중도 보수론 이런 거를 제기한다든가 하나의 예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결국은 저희 당 전체에서 가장 판단이 빠른다는 전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예를 들어 시절에 금투세 정책에 있어서 금투세 같은 것들을 뭔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먼저 생각하는 그 차이가 꽤 앞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때 문제 제기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빠른 거죠. 물론 어떤 경우 때는 제가 더 먼저 생각하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본능적인 직감이 빠른 경우가 많고 근데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비교적 신중하게 하려고 저도 꽤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선거를 이런 거 할 적에는.
근데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에 마지막까지 10의 결정을 되면 9.99까지 씁니다. 스타일이. 풀로 마지막까지 쓰고 또 하나는 늘 소위 레드팀을 두는 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꼭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레드팀을 지정하고 꼭 레드팀을 이야기를 마지막에 청하고 가급적 토론이라는 게 일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분이 저런 식의 리더십 스타일을 익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성남과 경기도지사 도정을 통해서 그런 걸 한 것이고 영어 도우랑 많이 당했으니 그런 것도 네. 있죠. 이제 물론 이것과 다른 예를 들어 과거에 계곡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현장 돌파력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 것은 이재명 특유의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 대중적으로 접한 하나의 영역이 있는 거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켜보면서 가까이서 본 다른 영역인 거죠. 이건 오히려 조금 더 실제로 리더십이 높은 차원에서의 얘기 최고 지도자로서의 걸 보면서는 감이 빠른데 최종 결정을 듣지 신중히 하고 레드팀의 글을 꼭 듣고 그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이건 많이 사람들의 결정 과정을 보는데 마지막까지 시간을 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쓴다는 것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자기 판단을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어느 정도 직갑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걸 변경시킬 수 있다고 열어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레드팀이라는 것에 자유를 주고 저는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말씀대로라면 정말 훌륭한 리더인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돼 같이 일했던 상당수의 사람이 저는 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쭉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먹혔구나 설득됐구나 생각하게 될 만큼 경청해 준다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듣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해서 경청해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겠죠.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치. 고집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봐도 자기 판단이 더 맞을 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지막까지 듣는다.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성격이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천천히 결정하지 원성격은 급하기 때문에 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빨리빨리 마음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보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본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들도 많은데 그거 제가 명미어천가라고 몇 번 했는데 근데 제가 같이 정치를 한 동료는 아니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본 가장 가까이서 본 정치가 이재명의 장점은 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닥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둡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인생 전체가 고생이 많은데 굉장히 밝아요. 기본적으로 밝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기 때문에 명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유쾌한 토론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 G7 가가지고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 표정을 잘 보시면 명랑해요. 약간 개구진 면이 있습니다. 개구진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잘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잘하는 거 외엔 대안이 없어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도 한 2년은 좀 봐주고 도와줘야지. 못하면 그다음에 평가하면 되잖아요. 야당이 그럴 리가 없죠. 국민의힘이.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청문회 이틀이나 하는데 청문회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이후에 또 한번 인터뷰하죠. 국정을 좀 보시다가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